안녕하세요. 엠플리오사입니다. 파산재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적 청산을 위한 목적 재산이 되어 파산관제는 독립된 관리기구에 의해 관리환가된 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죠. 파산재단이 창설됩니다. 이러한 채무자 재산의 집합제를 파산재단이라고 하는 거죠. 재단, 펀드라고 하죠. 채무자재생법은 파산재단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여를 배제하고 파산재단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공평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가치는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최저한입니다. 파산재단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 구성되지만 파산관제의 부인권 행사를 인하여 회복된 재산 등도 포함됩니다. 파산재단의 의의를 보면 파산재단이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382조 1항에 법정되어 있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관리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가지는 압류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구성됩니다.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한 국내외의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사실상 해외에 있는 재산도 포함되지만 알 길은 없죠. 채무자가 가진 재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극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재산과의 차이점이죠.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은 물론 제한물권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등 법률상 권리 및 사실관계로 불리는 영업권, 노하우, 금전적 가치가 있어 파산채권자의 배당으로 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판명되어도 일반적으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후에 포기 등 파산관제인의 처리가 유임이 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인격권이나 신분상의 권리는 파산재단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결정권. 그렇죠? 그다음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이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유명한 판례죠. 각주 9에 있죠. 2022수 613. 제가 동영상만 아마 한 열 몇 개, 쇼츠까지 하면 한 수십 개 올렸을 거예요. 사건 번호도 아주 그냥 다 외우고 있죠. 2022수 613. 구체적인 이유는 다른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유명한 판례라서 이게 2022수 613 사건 번호까지 치면은 수십 개 나올 겁니다. 동영상. 한 10개는 나올 거예요.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는 민법 등과 같은 사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파산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관제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파산부 판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민법, 상법,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각종 특별법.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취득한 재산이면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이미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수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때는 해당 양도를 제3자인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파산관제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 신탁가요.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신탁법 24조 아주 유명한 조항이죠. 신탁의 독립성이죠.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더라도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강쟁을 할 수 있습니다.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같은 이유에서 유동화 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유동화 자산에 관한 법률. 또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가 파산한 경우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채권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특별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 제1항 1호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유로 파산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직접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대금 채권액 대부분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우선적으로 만족되어 보이고, 법률 14조 2항은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집행가 소멸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대금 채권액 부분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에 속한 재산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지금 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있죠. 발주자가 이제 뭐 교육부라고 합시다. 교육부가 어디에다가 이제 국립대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한테 이제 발주를 하죠. 근데 교육부가 발주자고 현대건설이 이제 수급사업자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의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초건설이라고 합시다. 서초건설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현대건설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원 발주자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하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면 2회 이상 지체를 할 때는 직접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고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현대건설이 이제 파산을 했을 때 이 직접 지급 청구하는 직접 지급 그 교육부에다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직접 지급을 해버리면 이제 그 서초건설은 현대건설한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금 지급 청구가 소멸합니다. 이미 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도 공정거래는 법률 이게 아주 뭐 우리나라의 어떤 원청, 하청, 그 또 하하수급 밑에 있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부터 이게 특별법으로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이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구 열심히 일을 해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설비업체를 운영해서 건물을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경기도 쪽에 이제 이런 상가 같은 걸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원청이 돈을 제대로 못 주고 있어요. 하도급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수백억이죠. 건물 뭐 상가가 수십 채입니다. 친구가 이제 건물을 그 중에 일부 뭐 설비 몇십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돈을 뭐 한 7, 80% 받았는데 이제 한 2, 30%를 못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덕입니다. 청구를 했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돈을 안 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이 하도급 공정거래라는 법률을 이제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 당시의 재산.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입니다. 채무재생법은 파산재단의 범위를 파산 선고 당시 재산에 한정시키는 고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정주의도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유튜브에다가 고정주의라고 쳐보십시오. 제 유튜브에다가 고정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주의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회생, 부풀어 오르는 거, 팽창주의라 그러죠. 풍선을 불면 팽창하죠. 그런 것처럼 팽창주의입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은 신득재산이라 그러죠. 새로 울신, 얻을 득. 새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 후에 일을 할 수가 있고 조그맣게라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산 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은 관제인이나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유튜브상 수십 개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강조하죠. 파산 선고 후의 재산은 신득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입이 아주 마르고 닳도록 동영상을 찍어냈습니다. 쇼츠도 엄청 많습니다. 신득재산. 이 신득재산, 고정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장래소득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계속 빚만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고정주의를 채택한 것은 파산 채권의 범위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에 한정되는 것과 조화되죠. 두 번째, 파산 채권자와 파산 선고 후의 채권자 사이에 공평을 기하며, 그렇죠? 파산 선고 후에 채권자는 새로 취득한 재산에 가서 너는 행사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선고 전후로 나누는 겁니다. 선고 전의 채권자는 선고 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선고 후의 채권자는 선고 후의 신득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구분을 하는 거죠. 선고. 파산재단의 범위가 파산 선고 당시로 확정되므로 파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죠. 파산 선고 후에 신득 재산까지 한다 그러면 진짜 엄청 기다려야 되죠. 한명해지고요.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 선고에 취득한 재산을 기초로 생활이나 사업의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그래서 채무자에게 조기에 자기 파산을 신청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으로 법인이 해산되고 활동이 종료되기 때문에 고정주의와 팽창주의 구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파산관절이 일정 기간 사업을 계속하여 그 후에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죠. 팽창주의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자의 구별이 실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개인 파산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에 있어서는 고정주의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주 24 한번 보죠. 그렇죠? 만약에 팽창주의를 채택하면 팽창주의는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여도 모두 파산재단에 편입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없고 자포자기에 빠진다는 얘기죠. 한편 고정주의의 제2파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파산 선고 시점에 재산이 1,000만 원이고 빚이 1억입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환가를 하고 끝났는데 파산 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이 있고 또 새로운 채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또 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고정주의. 팽창주의라면은 그걸 다 묶어서 이제 단점은 제2의 파산, 재파산 문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 파산에 있어서는 팽창주의를 채택하고 그게 우수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개인 회생에서는 개인 파산에서는 고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개인 회생에서는 팽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